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일찍 방송을 켰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또 그 우리나라 정당 중에 이제 민생당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 아카데미가 열리는데 이제 크게 자기 당에 이제 그 정책이나 이념에 국한되지 않은 좀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 정당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한 정당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가 이제 곧 진행할 그 9개 정당이 모여서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이런 정치 아카데미 뭐 아니면 시민 교육 또 뭐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거든요. 새로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수업 전에 빨리 이제 방송을 찍어놓고 수업을 또 마치고 또 이제 이 아카데미 또 저녁에 갔다 와서 또 수업을 해야 돼서 오늘은 아침밖에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당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은 아실 테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최초의 우리나라 정당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고 계신다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1945년 한국민주당 이승만님하고 김구님이 이렇게 창당을 하신 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정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영어로는 political party라고 그러죠. party 줄여서 이제 보통 party라고 그러는데 이 같은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정당은 같은 그 가치와 그 목표를 가진 여러 우리 그 정치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아주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신념 자체는 굉장히 서로가 이제 그 아주 깊은 곳에서 서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조금씩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깊은 신념은 다 같이 공유하고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신념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집합체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수의 다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소수 다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그 한 국가의 국민들이 함께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정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당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정치인들도 막 이쪽 정당 갔다가 전혀 좀 가치가 다른 것 같은 또 저쪽 정당에 가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관심이 없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 본인의 신념이 그분의 가치가 뭔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다가 작년에 돌아와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여러 방송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이 그거였거든요.
과연 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근데 그래서 사실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정당을 지금 돌아다녀 보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 그 구성원 본인들조차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정당이라는 게 생긴 게 사실 1945년도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모든 정치인이 다 나쁘고 진짜 뭐 본인의 그런 그 권력욕, 명예욕을만 가지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문제 자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의아했던 부분들이 이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이 풀리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정당 이름이 이제 계속 바뀌는 이유를 제가 이제 좀 궁금해 했는데 그 정치학 교수님이 이제 본인도 정치학 교수님들도 헷갈린대요. 몇 년도에 이 정당 이름이 뭐였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3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영국, 독일, 뭐 스웨덴, 이제 뭐 정치 후진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정당이 거의 100년은 넘었다고 해요. 한 정당의 역사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정당이 여기 보시면 평균 수명이 3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3년 정당법이 제정된 후에 현재까지 거의 뭐 300개 정당이 등록하고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가장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정당이 이승만 님의 이제 자유당, 이게 한 18년 2개월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정희 님이 장당한 민주공화당이 17년 8개월, 신민당 유진호 님이 이제 리더이신가 봐요. 13년 6개월, 민주정의당 전두환 님이 하신 10년, 그 다음에 권영길 님의 민주노동당 11년,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 평균 수명이 3년 2개월, 이건 진짜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정당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 그 정당이 발전됐다고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은 여기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19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화당은 1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은 완전히 더 이상 심하게 부패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부패된 그냥 거의 사기업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꼭 이렇게 정말 좋은 정당이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영국의 보수당은 186년, 노동당은 113년, 독일의 3인당은 145년, 기민당은 뭐 75년, 일본의 자민당도 65년이라고 하네요. 중국 국민당은 10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은 이제 이 교수님에 의하면은 공당의 성격보다 사당의 성격이 강하다. 와, 진짜 이런 비난이 있을까요? 이 사당이라는 이 정당 자체의 개념은 정말 우리 공공적인 성격을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그런 의견이 이제 그런 그 의견을 대표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인데 그게 사당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 하나 자체에 정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드러내 주는구나라고 해서 좀 되게 놀랐는데요.
이제 한국의 정당들이 대부분 국민의 여망을 등지고 사사로운 파벌 싸움과 명분 없는 이합 집산을 거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정당 조직이 개인의 이익이나 일시적인 편의에 의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제가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책에서 읽은 거나 뭐 연설을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보수 쪽에 한 그냥 두 정당이 연극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회 구조나 사회 불평등, 뭐 복지 부재 이런 것들, 또 정근대적인 교육 체제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못했잖아요. 정권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몇 번을 했는데도.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도 사실 그러한 큰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정당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또 정치에 멀어지고 정치 혐오를 느끼게 되고 아니면 무관심,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정치계는 더 엉망이 되고 더 사당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이게 답이 끝도 없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우리 탓이죠. 아니면 정치인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이 본인들의 그 권력 다툼만 하고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정치에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두다가도 실망하고 멀어지고, 예, 노력을 하다가도 그냥 이제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전 세계에서 K-팔러틱, 한국 정치를 한번 멋지게 뽐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정당이 오직 권력 획득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 본인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낼 때 좀 그 명령 하달식으로 이렇게 정당의 중요한 이제 그 인물들이 뭐 좀 권위주의적, 그러니까 완전히 비민주적으로 그냥 이제 선거에 나갈 사람을 뽑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 자체가 굉장히 정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에 채택이 되지 않으면 따로 나가서 또 정당을 차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정당이라는 게 그냥 본인의 그 정당의 본질인 그 모든 사회 계층의 의사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권력 획득 수단으로 이렇게 자꾸 정당이 바뀌어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천을 해서 후보를 발탁한다 이런 제도 자체는 굉장히 정근대적인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당 내에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시민들이 차라리 이제 스웨덴은 100% 비례대표제니까요. 그 비례대표도 그런 식으로 뽑지 말고 시민들이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물론 정당에서도 투표를 해서 이렇게 또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또 시민들이 또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이제 그 비례대표 순서에 상관없이 뽑을 수 있도록 열린 선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스웨덴 방식이고 저는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당은 카리스마적인 인물과 파벌에 의해서 무수히 이합 집산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게 그 정당을 떠올리면 그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정당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쉽게 이제 확연하게 떠올라야지만 이제 그 정당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독일이나 이제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이제 뭐 복지국가를 이룬 정당 하면 3인당을 꼽잖아요. 사회민주당. 근데 그 정당을 생각하면 다 같이 잘 사는 좀 평등주의를 이제 추구하고 복지 좀 세금을 많이 이렇게 내고 누진세를 걷더라도 그거를 대중을 위해서 다시 재분배를 투명성 있게 재분배를 해서 복지가 모든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진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나라를 만드는 게 이제 3인당이다. 이렇게 딱 3인당을 떠올리면 이제 그런 이념이 떠오르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을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딱 어떤 정당을 떠올리면은 뭐 그 정당이 추구하는 게 뭔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정당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뭐지?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 말고 우리가 진짜로 정당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참 생각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정당 자체가 너무 그냥 인물과 파벌에 의해서 무수히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당은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의 부산물이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의 파벌은 권력 획득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파생시키고 국민 통합과 정체성을 저해한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려면 이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그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 내에서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너무 충격받은 것들은 여러 정당들을 돌아다녔지만 정치 민주화가 제대로 된 정당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앙 집권, 완전히 중앙당 중심이고요. 이제 지역 차로 따지면 그리고 굉장히 그 정치 수뇌부들이 아주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당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가 정당 발전 자체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닌 정당 지도자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 또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자꾸만 쉽게 흔들리고 좌우되고요. 지도자 중심의 파별 형성과 당내 계파 간 투쟁이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인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투쟁, 그 안에서의 그 잡음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 정당이 이쪽이랑 합쳤다가 또 필요해서 또 조금만 틀어지면 또 깨졌다가 합쳤다가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점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당의 연속과 변화 과정에 국민과 당원의 의사나 선택이 완전히 무시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새 정당 그런 게 예고,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한 연정 및 창당, 그리고 최근에 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 과정에서 뭐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진짜 소수 아주 약간의 변화를 추구한 건데 물론 뭐 아닌 것보다는 이제 좋은 거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약간의 아주 변화를 추구하는데도 위성 정당을 큰 정당 두 군데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연정이나 창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를 우리가 보고 많은 진짜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정당 민주화로의 정당 구조 변화. 여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어떤 당이든 그 정당 안에서 민주화가 추구되어야 하고, 또 정당의 이념 자체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신념이 확고해야 되고, 그거를 모든 당원들과 공유해서 아예 정당 자체가 모일 때 그런 신념을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정상적인 정당이 된다면, 뭐 당연히 정당 민주화도 좀 더 빨리 이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그 자율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인물로부터 독립을 해서 어떤 그 가치에 서로 이제 공감해서 만든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 정당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도 정치를 이제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제 세대들은 그 사람의 인물에, 우리는 왜 이렇게 미국의 잘못된 정치도 그렇고 한국의 잘못된 정치도 그렇고 그 사람 인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정치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한 인물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가가 가장 초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깨어나는 젊은 세대들은 그 사람의 인물보다는 뭐 아무리 근사하게 말로 뭐 좋은 말, 뭐 입에 사실 발린 소리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정책이 과연 내가 동의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와 일치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표할 때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거고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이 애매모호하게 그냥 좋은 말만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민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진짜 좋은 말만 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럼 정확히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그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 후보들 토론을 보면 이 정책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서로 인신공격하고 막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민들도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정책이다. 과연 그럼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사회, 정말 선진 정치,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정치인들도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연구하고 이제 그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는 poli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감독 감시를 위해서는 공무원, 교사, 학생, 직능사회 집단, 여성단체, 또 각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도록 정당 조직 내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또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그 제도는 바로 그냥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 재정이 소수 기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당연히 탈피해야 되고, 선거 자금, 뭐 정당 재정 활성화와 또 지원이 이제 있어서 그런 어떤 소수 기업체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벗어나게 해줘야 되고, 또 선거 자금의 투명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선거 개입, 자문단체의 선거 개입, 정보기관이나 검경의 선거 개입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인재 발굴과 적정 인물 발굴을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 정치적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제 일으키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면 많은 그 정말 좋은 인재들이 정치 쪽으로 몰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헬조선 정말 한국 사회는 이제 뭐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아무리 나쁜 사회도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스웨덴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정말 막 불평등하고 가난하고 또 그 부조리가 많고 시위가 많고 항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뭐 내노라 할 만한 경제도 발전돼 있고 선진 정치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불가능해 보일 뿐이죠. 지금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 바깥을 보고 배울 건 배우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그런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과감하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감하게 할 때, 용기 있게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정치는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굳이 정치인이 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정치에 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이건 뭔가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되겠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합니다. 사실 그게 선진 정치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선진 정치로 갈 수 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뭐 문제가 있으면 책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학습 동아리를 모아서 같이 의논을 해본다든지 또 뭐 신문에 기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리고 뭐 방송국에 연락을 한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그게 큰 목소리를 내고 우리 사회 전체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대한 그 중요함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한 명의 목소리가 정말 메아리처럼 울려서 사회에 큰 변화를 이루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메시지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도 그냥 한 인물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정당 경영 그리고 정당 지도자의 권력 추구에 동원되는 구조를 탈피하고 당내 의사결정이 민주적 방식으로 도입되며 특정 지도자의 사리사욕 추구의 부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당의 파벌과 계파가 정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 지도자 개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당대표 등에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라 체계적인 객관적인 정당에 의한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그런 신념,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19 감사기라든지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주관적인 그런 후보자
후보자를 내세워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스스로 이제 마련되어야 되고, 정치자금법, 선거법,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공약 및 정책 위반 시에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당들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실행하고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그 공약은 아주 신중하게 연구되고, 또 대화로서 모든 이제 그 여러 자기 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충분히 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정치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가 사실 참 짧고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아픔을 겪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이런 걸 보면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정당 자체의 정확한 이념 교육,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스웨덴의 정치 박람회 같은 그런 걸 도입해서 이 정당에 대한 설명회, 뭐 그 다음에 연설, 또 그런 거를 개최함으로써 본인 정당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정당들도 한번 본인 정당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좋은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앞선 정권의 그런 이제 합의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져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이제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정당끼리의 이런 소모적인 싸움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비난을 위한 비난, 그냥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비난보다는 정말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견제와 비판, 서로 간의 경제와 비판을 통해서 아주 그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경쟁, 그리고 그냥 두 당의 양당이 독점하는 이런 정근대적인 체제가 아니라 정말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여러 당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한 국회에 6당이 들어가 있고, 뭐 스웨덴도 굉장히 많은 당들이 항상 그 국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여러 당들이 들어가서 이제 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또 같이 합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선진 정치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승자 독식제의 어떤 정근대적인,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당제더라고요. 이런 그냥 두 당이 독점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그 스웨덴이 정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계에 들어가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 방송을 보시지 않은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제의 개혁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달성해야 되는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이 교수님도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 정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나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론은 또 항상 똑같이 난다고 했잖아요. 많은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돼야 된다. 직업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행복지수가 전 세계 54위가 아니라 진짜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저는 꼭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 채널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항상 오락적인 자극적인 내용의 유튜브만 시청하지 말고 우리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주변 분들을 많이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에 자주 오시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제가 이제 9개 정당과 만나서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